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감독 신동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화가 최규석입니다. 오늘 내 인생을 변화시킬 특별한 순간, 특별한 하루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규석 작가님은 너무 유명하시니까 잘 아실 텐데 아마 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막 독립 영화를 하나 찍은 상태라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신동수 감독님은 자기 소개 자기가 하면 되게 쑥스럽잖아요. 예, 막 상 받은 것도 얘기해야 되고 막 그런데 올해 8월에 개봉한 살아남은 아이 감독님이십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출신. 정말 박수 칠 일이 아닌데 이거. 예, 단편 물결이 일다 2005년, 가희와 BH 2006년, 전주국제영화제, 미장센 단편영화제 등에 초청되며 이름을 알렸다. 예. 첫 장편 연출작인 살아남은 아이로 작년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세계적인 영화제죠. 여기에서 신인감독 국제 경쟁 부문인 뉴커런트 섹션에 초청되어 국제영화평론가협회 상을 수상한 여기 명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훌륭한 감독님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좀 뭐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 뭐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영화 시작부터 그 아들을 잃은 부부가 나와요. 근데 아들이 강가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어떤 친구를 살려주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아들이 죽으면서 살려낸 아이와 만나면서 이제 겪게 되는,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봐주시면 좋겠네요. 네. 작가님 소개를 드리면은 작가님 소개는 좀 깁니다. 워낙 작품을 많이 하셔서 공룡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로 파란을 일으키셨고, 백도시 지금은 없는 이야기, 습지 생태 보고서 대한민국 원주민, 그리고 웹툰 송곳으로 2016년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만화 부분 문화체육관장 부장관상, 2018년도 부천 만화 대상 등을 수상하신 이제 만화계의 명장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기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고 며칠 있다가 그 장관님은 교도소로 가셨습니다. 저는 이 만화책들을 다 봤습니다. 원래부터 작가님 팬이었고요. 너무나 재밌는 작품들, 그리고 의미도 있는 작품들을 하셔서 항상 팬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저기 뭐 제목은 막 뭐였지 여기 아픔과 분노 예술로 그리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전 미팅을 했었어요. 사전 미팅을 할 때 이제 주최 측에서는 뭔가 이렇게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이 예술가들이 나와서 이 사회 문제라든가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뭐 걱정이라거나 뭐 이런 뭔가 진지하고 고급스러운 대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무섭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오늘 아마 진행되는 이야기는 이 현 시점 한국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는 창작자의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저는 어쨌든 여기 데뷔하고 활동을 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나이는 거의 비슷해요. 나이는 거의 비슷한데 저는 좀 됐고 감독님께서는 이제 커리어를 이제 막 시작해가는 그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도 이제 그 시절 기억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앞부분에 창작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에 맞는 질문들도 몇 가지 준비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작가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쨌든 제가 이 장편 영화를 처음으로 데뷔를 했을 때 독립 영화를 이제 찍어서 데뷔를 막 하게 되었는데, 제가 스스로 독립 영화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영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상업 영화인, 독립 영화인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독립 영화인에 맞는 어떠한 경제적인 요건, 뭐 페이나 이런 것들도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진지한 내용만을 좀 다뤄주길 바라는 그런 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만화를 그리면서 비주류와 주류의 어떤 경계선상에서 어떤 제약 같은 거를 느끼신 적이 없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일단 제가 데뷔를 할 때는 이 만화계가 완전히 이렇게 폭망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류도 못 벌고 비주류도 못 버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어떤 만화 시장의 규모가 커진 상태다. 근데 나는 뭔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이쪽 루트를 타지 않고 저쪽 루트를 타면은 돈은 좀 더 많이 버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뭘 하든 못 번다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어요. 그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그렇죠, 사회적인 정체성이라는 게 있죠. 제 이미지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한 작가군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마이너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런 정체, 못 사는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뭐 아무래도 외부로부터 뭐 독자든지 누구든지 외부로부터 무언의 어떤 압박 같은 게 존재하기는 하죠. 근데 그거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살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그 함정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가령 뭐 이제 마이너다 하면은 좀 이렇게 사회의 어두운 이야기를 다루고 진지한 주제 의식이 담긴 묵직한 이야기를 던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던졌다가 나 영화 감독 아니지, 만화가 망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의미 있는 시도였다라고 이제 대신 변명을 막 해주죠. 그래서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메이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망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죠. 누구도 변명해주지 않고, 뭐 제 수명이 다 했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냉혹하게 이제 끝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작가 스스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난 지금 뭔가 묵직한 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망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뭘 이렇게 변명을 해주겠지? 이런 안전판을 깔고 있다라는 이 감각을 계속 이렇게 지워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스로를 그냥 상업 영화인, 독립 영화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데, 항상 어떤 영화인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죠. 그런데 상업 영화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독립 영화를 안 보세요. 그냥 안 보시고 그거 독립 영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그런 경계 없이 그냥 어떠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많이들 봐주시고 감상을 해주시면은 만드는 창작자로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송곳을 시작한 계기부터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곳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저 이제 어릴 때 사회에 불만이 많은 그런 어린이, 청소년, 청년기를 거쳤어요. 사회 불만, 특히나 이제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평소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TV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맨날 왜 재벌 3세 실장님만 나오냐, 현실을 살아가는 이 소시민들의 이제 어떤 현실적 그런 고통, 고민, 이런 것들이 왜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불만을 맨날 이제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뭐 20대 한 초중반 이럴 때까지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고 막 그 불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안 해서 없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창작을 하는 사람이고 창작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도구가 없는 사람이야 뭐 그런 뭐 비판이든 뭐 하든 해도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구를 가진 사람이 그 욕을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인 거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TV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근데 거기는 이제 망하면은 여러 명이 망하는 시장이란 말이죠. 이제 만화는 망하면 이제 혼자 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쪽에서는 소재 선택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처럼 혼자 망하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좀 실험을 해서 보여주고, 아 이거 재밌어요, 이것도 장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 보이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규모가 큰 업계에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못하는 걸 남 보고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뻔뻔한 사람이 돼버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송곳은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큽니다. 예. 네. 그럼 저 얘기했으면 감독님도 뭐 이 영화 왜 찍으셨는지 말씀을 좀 하셔야죠. 예. 저는 일단 저는 사회적인 문제보다는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주변에서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애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대 초반에 좀 주변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몇 사람이 동시에 죽는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감정의 격변기를 좀 거쳤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뭔가 상투적으로 위로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더 상처가 덧나고 더 화가 나고 위로가 전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었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진짜 위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뭔가 상대방의 상투적인 위로가 아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런 애도에 대한 영화나 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로 언젠가 영화를 한번 해야지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살아남은 아이 시나리오를 쓸 때쯤에는 이상하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어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쓰기 한 2번 정도 그런 시나리오를 썼었고, 세 번째 이제 나온 게 살아남은 아이인데, 이 시나리오를 쓰기가 좀 사실 계속 그런 내용을 거듭해서 쓰다 보니까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쓰기 싫은 것도 있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쓰고 나서는 좀 뭔가 후련한 기분이 있었어요. 뭔가 위안을 받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좀 관객분들한테도 이걸 보여드리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도 더 들었고, 그래서 꼭 영화화 해야겠다, 어떻게든 그런 각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데뷔가 좀 늦으신 편이시죠? 네, 좀 약간 늦은 편입니다. 예. 사실 이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복권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박성이 굉장히 짙은 직업군이란 말이죠. 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덤비지만은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 먹고 살고, 그 중에 아주 극소수는 잘 나가고, 대부분은 이제 돈을 벌지 못하고 계속해서 맨 땅에 머리를 박는 그런 상황을 상당 기간을 대부분은 보내야 된단 말이죠. 네.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매우 오래 보내신 네. 거고요. 뭐 저도 몇 년을 보내긴 했지만은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노력도 많이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간을 이제 보낸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단편 영화를 찍고 연출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면은 뭔가 제가 마이너스의 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영화가 엎어져요 계속. 자신의 그 뭔가 네. 그 역할을 너무 크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 연출부 스텝 일개 근데 스텝. 이게 우연히 겹치다 보니까 내가 문제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연달아서 이제 영화가 엎어지고 몇 년 동안 뭔가 허송세월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그 여러 가지 영화가 엎어지다 보니까 더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안 좋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좀 경험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경험들을 한 이후에는 그냥 내가 시나리오 써서 영화를 만들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아르바이트하고 그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 뭐 웨딩 비디오도 해보고 뭐 그 홍보 영상 결혼식 촬영 예 홍보 영상도 뭐 편집 연출해보고 예능 TV 예능 프로그램을 뭐 편집한 적도 있어요. 뭐 각색 같은 것도 아르바이트로 해본 적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모전에 계속 한 1년에 3번씩 냈는데 한 5년 동안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그때가 몇 살입니까? 그때가 이미 꽤 먹었을 때입니다. 이제 뭐 한 이미 30 영화 자체를 좀 늦게 시작을 해서요. 좀 이미 35 이 정도 됐을 텐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스스로 뭔가 그렇게 느낄 때쯤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뭐 제작 지원을 받게 되고 뭐 물론 이제 영화 이게 어쨌든 이거는 시나리오를 제가 2015년에 쓴 겁니다. 근데 그때 제작 지원이 돼서 물론 또 영화가 나오긴 한참 걸렸어요. 그 이후에도 또 되게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제는 저희가 아픔과 분노 예술로 그리다인데 예술가들이 아프고 분노한다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어쨌든 그래서 뭔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때쯤에 누군가 저를 심폐소생술을 시켜주고 연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 주변에도 어떤 감독님들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캐스팅이 됐어 이제서야 뭐 이런 얘기 이제서야 투자를 받았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해야겠네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타이밍에 저도 영화를 찍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나마 행복한 상태입니다. 네, 작가님은 뭐 저는 어떠신가요? 아니 저는 데뷔를 좀 일찍 했고 학교 다니면서부터 공모전에 내는 족족 상도 받고 해가지고 꽃길만 걸으셨군요. 이제 배도 아픕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시장 자체가 완전히 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전에서 상만 받았지 상을 받았다고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버텨야 했고 그리고 당시에는 만화학과를 졸업해도 작가를 하려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마 제 학번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저 혼자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가를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잡지도 없고 웹툰도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죠. 만화가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벌 수 있는 액수라고 하는 게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뭐 없죠. 빵원이죠. 빵원.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포기를 한 거고요. 근데 친구들이 포기를 하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한 사람이 한 달을 생활하는데 써야 될 최저치의 돈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때 당시 2003년도 졸업했으니까 그때 당시 그 보통 학생들의 마음속 최저치는 한 1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한 200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 친구들은 150만 원을 주는 회사로 들어갔죠. 들어갔고 저는 제 마음속 최저치는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이었어 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원래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돈이 없이 사는 게 그냥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가지고 한 달에 40원 뭘 해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작가를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150만 원을 받고 직장에 들어간 친구들이 훨씬 속 편하게 잘 산다. 게임도 터졌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개인 회사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은 게 이제 저는 첫 번째 장편 영화를 이제 막 개봉한 신인 감독이고 작가님 이제 중견 작가이신데 중견 네 요새 워라벨이라는 말도 유행하잖아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렇죠. 뭐 소확행도 있고 그래서 일과 일상의 조화는 어떠십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만화가라는 직업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일상은 그냥 포기를 하는 게 좋죠. 제가 이제 작가들이 입주해 있는 지원회에서 입주해 있는 그런 작업실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송곳 연재할 때는 퇴근을 했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제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퇴근을 하면 새벽에 이제 퇴근을 하면은 다른 후배 작가들이 퇴근도 하시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동아시아 만화의 좀 특성이기는 한데 이제 일본 작가, 한국 작가 이런 작가들이 이제 주간 연재를 해요.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주간 연재를 합니다. 이것도 일본에서도 원래는 월간 연재였다가 한번 이벤트성으로 한번 해봤다가 독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주간으로 굳어진 거예요. 작가들도 처음에는 한 번이니까 한번 해보지 했다가 이게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 사람들도. 근데 한 번 시장이 그렇게 자리 잡으니까 동아시아 독자들은 긴 이야기 그리고 긴 이야기에 걸맞는 연출 이런 것에 이제 독자들이 완전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만화계가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웹툰이 시작되면서 이제 웹툰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짤막짤막한 만화들 위주였어요. 뭐 강풀 작가님이 막 맨날 막 토하고 막 똥 싸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개그 만화들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좀 기대를 했었어요. 아, 이쪽 시장은 이제 좀 짤막짤막한 호흡의 이야기들, 좀 편한 장르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강풀 작가님이 갑자기 그 순정 만화라는 걸 갖고 나오면서 한 회에 수백 컷을 그리는 이걸 시작을 해버렸죠. 한번 시작하고 나면 또 다른 작가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렇게 수명을 서로가 갉아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화가들은 정말 좀 편한 그림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작가일 경우, 그러니까 평균적인 작가들은 그냥 주간 연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집에 안 간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윤태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미생 연재하실 때 일주일에 2번 자고, 뭐 강풀 작가님 같은 경우도 뭐 한 3일 연장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흔해요. 그래서 만화가들은 일하는 모습을 가족한테 보여주면은 가족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모님한테는 안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님들이 막 너무 고생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걸 봐도 괜히 동아시아에서 태어났다. 뭐 미국 그리고 유럽 이쪽 작가들은 이제 그런 한 권짜리 만화를 좀 장기간에 걸쳐서 작업해서 가끔 내는 이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힘듭니다. 네. 분위기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전에 미팅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이런 힘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시작이 둘 다 모범생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공대생이었어요. 원래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그리고 과학자가 되는 게 뭔가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저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공대 나오면 엔지니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연구원이 되려고 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어느 때부터인가 뭔가 갑자기 저는 20살 이후로 영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모범생에서 탈피하는 방법으로 영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뭔가 과학자가 된다는 게 저의 주체적인 어떠한 선택이 아니라 뭔가 주입된 꿈일 수도 있다,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작가님도 모범생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뭐 안 어울리긴 하지만은 상당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모범생이었냐 하면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수업 중에 불러내서 은행 심부름을 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학생, 네, 그 정도였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 공통점이 또 있네요. 은행 심부름 하셨군요. 네, 저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만화가가 되는 데는 그 성격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종류의 좀 묵직한 소재를 다루게 되는 데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왜냐하면은 학교 다닐 때, 우리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 40대 인간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른들, 모든 어른들이 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를 비난했어요. 다 비하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니까 맨날 뉴스에서는 막 이렇게 외세기 짓고 뭐 폭력성이 난무하는 이런 만화를 본 청소년들이 일진을 조직해서 막 애들 돈을 뭐 뜯고 막 이런 식으로 항상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애들이 이제는 막 소설책 같은 거, 무협지 같은 거라든가 만화책 이런 걸 읽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맨날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의 이제 학생들, 청소년들, 10대들이라면은 그냥 보통 무시하게 되죠. 또 저렇게 귀찮게 구는구나. 어른들이 늘상 뭐 저런 식으로 말하는 그게 그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면서 계속 자기 취향을 이제 지켜 나가죠.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범생이 기질이 있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근데 범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재수 없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소년기에 자기 서열을 확고하게 갖추지 못한 애들이 어떻게 자기 서열을 몇 단계라도 올리기 위해서 채택하는 전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른들의 말을, 권위 있는 어른들의 말을 자기 내면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앵무새처럼 내뱉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어른의 말이 들리기 때문에 다른 동갑내기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위축되는 경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거에 맛을 들이는 애들이 있어요. 재수 없는 애들이.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뭔가 세상에는 저런 저급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뭔가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어떤 접하게 되는, 내가 보기에는 뭐 별 차이를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고급스럽다라고 평가할 것 같은 작품들, 이런 거를 이렇게 마주했을 때 내치지 않고 보는 습관이 이제 좀 생긴 거죠. 그래도 만화에서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계기가 되신 작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도 그런 청소년들이 보는 작품을 안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폭넓게 본다라는 축에 있었던 거고요. 다른 친구들이 보는 것도 봤었죠. 우리 때 이제 북두신권, 막 드래곤볼, 시티헌터, 막 이런 것들이 엄청 유행했었는데,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뭐 수많은 학원 폭력물들, 이런 걸 봤었는데, 보면서 좀 재밌게 보면서도 한계를 많이 느꼈었어요. 만화라고 하는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왜냐하면 거기 이제 캐릭터들이 굉장히 이제 다 평면적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그냥 과장되게 그려져요. 뭐 슬픔은 엄청 슬프게, 그리고 기쁨도 엄청 기쁘게,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봤던 다른 어떤 작품들,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좀 이거는 급이 좀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대중적인 그런 작품들, 뭐 평면 캐릭터 아무리 평면적이라도 그 작품이 가진 고유의 재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독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화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 태생적 한계가 아닐까라고 하는 선을 이렇게 딱 긋고 살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중2 때 이제 인생의 전기가 되는 작품들을 좀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때 뭐 터치, 아다치 미츠루 혹시 아십니까? 뭐 응답하라 시리즈의 어떤 그 정서의 원류가 되었다고 이끌어지는 작품인데, 아다치 미츠루의 작품을 그때도 접했고, 그리고 뭐 아키라라든가 하는 이런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정제된 연출이 만화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작품들이 뭐 내용적으로 뭐 굉장히 깊이가 있다라는 건 아닌데, 연출이 기존의 만화와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 이런 연출이 만화로 가능하다면은 그 만화는 다른 매체들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감독님은 뭐 감독님이 갑자기 공대에 다니다가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으면 뭔가 엄청난 이렇게 그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계기가 된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영화를 보는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뭐 여름철이나 뭐 추석 명절에 나오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저 역시 유명한 거 하나씩만 보는 그런 타입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그 1976년도 작품인데 택시 드라이버,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의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봤어요. 일단 봤죠. 근데 며칠 동안 그 영화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잔상이 계속 남고, 그 영화에 대해서 깊은 뜻을 뭔가 이해는 못 하겠어요. 왜 그 트래비스라는 주인공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감정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하지만 알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에 대해서 기사도 찾아보고 비평글도 찾아보고, 나중에는 이제 그 영어로 된 시나리오를 떠듬떠듬 사전 찾아가면서 읽어보고, 그리고 작가님은 고전 문학을 학창 시절 때 읽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각본을 쓴 폴 슈레이더라는 사람이 이 택시 드라이버라는 각본을 쓰기 전에 도스토옙스키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라는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문학을 읽었죠. 순서가 굉장히 반대죠. 그러니까 먼저 작품에 충격을 받고 하나하나씩 추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는 인생의 계기가 된 게, 뭐 변화의 계기가 된 게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2번 가신 거군요. 네네, 영화과를 가게 됐죠. 뭐 혹시 뭐 그 인생이 이렇게 경로가 완전히 이제 뒤바뀐 그 상황에 대해서 뭐 후회를 하거나, 뭐 택시 드라이버에 대해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아니, 그 작품에 대한 원망은 없는데 이제 그 택시 드라이버를 다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면은 이상하게 저의 그 개인적인 20대 초반의 기억이랑 뭔가 작품 자체가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그 작품을 작품으로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뭔가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치기와 이상한 생각들과 뭐 이런 것들, 저의 못난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영화를 작품으로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드라이버는 이제 안 보는 걸로 너무 많이 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어떠세요? 그 아다치 미츠루. 아니요, 저는 뭐 아다치 미츠루에 대한 원망은 없어요. 원망은 없는데 오토모 가츠히로에 대한 원망은 좀 있죠. 뭐 대부분 모르시겠지만은 아키라라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그 엄청난 작품이 있습니다. 왜 엄청나냐 하면은
빌딩을 그리면은 그 창문이 빌딩 하나에 막 몇백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밀도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작품인데, 청소년기의 그런 종류의 작품에 눈이 길들여진 인간들은 자기가 이제 작품을 그릴 때도 그 기준선이 거기에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대충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만화가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여성 작가로 친다라고 하면 여성 작가들 중에 이제 여러분도 보신 거 있을 겁니다. 이게 막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발끝까지 막 오는데 다 꼬불꼬불해. 다 꼬불꼬불한데 이게 흑발도 아니고 금발이야. 그래서 선을 하나하나 다 그려야 되는 거죠. 어릴 때 이거에 감동을 받았다. 그럼 그게 기준이 맞춰지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도 계속 그런 막 옷에 막 옷주름, 막 레이스 이런 거를 막 다 그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포기를 못 하는 거죠. 이제 남자 애들은 이제 아키라 같은 거 보고 이제 그거에 기준이 맞춰져 버려 가지고 다른 작가보다 더 이제 고생하는 삶을 사는 계기가 되죠. 90년대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90년대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그때 나온 애니메이션들이 지금 나오는 것들보다 훨씬 더 이제 퀄리티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때 자극을 받아서 활동하던 작가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4, 50대 작가들 이런 분들이 지금도 그런 노동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타입의 작업을 하고 계시죠. 다른 창작자 분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어떤 그에 수반하는 고통도 있고 노후도 있고. 그런데 이런 하고 싶은 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고 그런 선택지에서 항상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더 행복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작가님? 여기서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예,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분을 하면은 저는 일단 구분이 안 돼요. 지금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보통 이제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그림을 이렇게 되게 밀도 있게 그리고 그리고 뭔가 묵직한 걸 할 수 있는 작가는 뭔가 굉장히 트렌디한 작품도 잘하지 않겠는가? 그럼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 안 하고 저런 트렌디한 거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굉장히 그분들 좀 착각을 하는 거죠. 재능이 전혀 다른 재능이라서 저는 어차피 학원 폭력물은 그릴 수가 없어요. 학원 폭력물을 그릴 수가 없고. 근데 그 고민 자체는 그냥 그러니까 만화를 선택하는 것 자체에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학교 육상 선수였는데 저는 100m는 전교에서 제일 빨랐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남자는 장거리다라는 그 사상을 세뇌를 받았어요. 올림픽을 볼 때 육상의 꽃은 마라톤이지 라고 하면서 막 마라톤을 칭송하는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난 당연히 800m 선수가 되는 게 멋있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800m를 하겠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800m 선수가 됐죠. 그리고 대회에 나갔는데 당연히 거기서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하고 저보다 100m를 더 못하는 친구는 거기서 1등을 해가지고 상을 전교생이 다 보는 자리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한 그 뭐랄까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나는 상을 받고 싶은 걸까? 난 800m를 잘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800m가 멋있다고 생각해서 800m를 선택하고 당연히 상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저 상 받는 친구가 이렇게 배 아픈 거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만화를 20대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 만화를 직업으로 할 때에도 내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스스로 고통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림으로 뭔가를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있고 그러니 월급을 따박따박 잘 주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사는 삶과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삶 두 가지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또 멋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저 친구들을 보면서 배 아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해서 뭐 후회를 한다거나 뭐 하지는 않아요. 이 직업만이 줄 수 있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쾌감이 있어요, 진짜로. 네, 정말입니다. 정말 내가 나 스스로도 칭찬해주고 싶은 어떤 연출, 대사 이런 거를 똑같이 독자가 똑같이 이걸 느끼게 만들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교하게 그 도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배치를 했을 때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의 그 쾌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와, 이런 연출을 내가 해낸단 말인가, 난 정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자기 만족감, 이런 것들이 주는 맛은 뭐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느끼는 거 안 느껴봤으니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자기 체면을 걸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제가 의도한 것들이 뭔가 작품 안에서 관객분들한테 전달됐을 때뿐만이 아니라 관객분들이 더 잘 읽어주면 좋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것보다 더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우리는 독자가 만화를 보는 현장을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감독님들은 관객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안 차 있을 때도 많지만 관객들이 앉아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는 거잖아요. 막 울리고 싶었을 때 막 진짜 막 우는 사람이 막 있고, 이런 걸 보면은 그거는 정말 쾌감이 대단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그런 뭐 웃기는 걸 하면 되죠. 고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창작하실 때 어떤 식으로, 어떤 게 뭔가 도움이 되실까요? 작가님은 그러니까 작품을 준비하실 때 어떤 뭐 취재를 하시나 여러 가지를 하실 텐데, 다른 만화를 많이 보시는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일단 구상을 하실 때 가장 어디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까요? 구상을 할 때 도움은 취재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작가 작품은 제가 자존감이 매우 높을 때가 있고 매우 낮을 때가 있는데, 자존감이 매우 높을 때는 작품을 끝내놓고 한 2달 정도가 지나면은, 물론 연재할 때는 아니고요, 책의 경우에는, 책이 나오면은 한두 달이 지나면은 그때서야 내가 괜찮은 걸 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 작품에 대한 객관적 시선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죠.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 작품들을 막 봐요. 보면은 막 이렇게, 그때는 막 재미없는 걸 보면은 이제 비웃음이 나고, 재미있는 걸 보면은 뭐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품을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속에서 준비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막 재밌는 걸 보면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지, 이런 사람은 난 절대 이런 걸 못하는 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엄청 재미없는 작품을 보면은 야, 나도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준비할 때는 다른 사람 거는 웬만해서는 안 봐요. 드라마든 막 영화든 안 봅니다. 보면은 막 괴로워져요. 뭘 보든 괴로워져요. 근데 그때 이제는 나에게 어떤 조금의 확신이라도 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 실제 지금까지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목소리,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듣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힘이 되고, 그리고 자료들을 뒤지면서도 야, 이거는 천재적인 작가라도 떠올리지 못할 아이템이 현실에 이렇게 짱 박혀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캐냈을 때, 이럴 때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죠. 그 감독님도 뭐 저 영화 찍으시면서 도배 엄청 취재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도배를 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을 따라서 제가 일주일 동안 허드렛 일을 했어요. 뭐 빗질도 하고 도배할 때 뭐 잡아주기도 하고 뭐 공짜로요? 수고했으니까 일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셨어요. 잠 일주일이요? 예,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 치면은 한 40만 원 넘겠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농담식으로 하시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어쨌든 취재 도움을 요청을 해서 사실은 저를 도와주신 게 더 크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뭐 일을 옆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어떤 인테리어 업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전문 용어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고, 또 거기서 뭔가 힌트를 많이 얻기도 했어요. 이런 장면을 어떻게 꾸며야겠다. 그러니까 작가님처럼 실제로 취재를 하고 그렇게 뭔가 이 어떤 큰 이야기 구조를 바꾸지 않더라도 취재한 것 때문에 거기서 뭔가 대사 말투 하나라도 생생한 게 전달이 되면은 또 저한테도 확신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야기를 꾸미는 고 있는 게 지금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구나, 진짜 실제로 있을 법한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러한 확신도 얻게 되면서 취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라도. 그렇죠. 정말 막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끼워 넣어야 되는 씬들이 있잖아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끼워 넣은 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루즈해지잖아요. 그럴 때 필요에 의해서 들어간 씬을 굉장히 빛나는 씬으로 바꿔주는 그런 소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취재 과정에서 많이 이제 건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또 어떻게 그냥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툭툭 얘기를 하다가 어떤 이 분들이 실제 영화 속 주인공이나 그런 인물들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지는 않지만은 어떤 감정의 정수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갑자기 뚝 끊기면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감정이 여기서 이렇게 발생하다니 이러면서 저도 단편 영화 찍을 때도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어머님, 장애인의 어머님이셨는데 굉장히 저한테 오셔가지고는 이제 뭔가 어떤 표정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어떤 감정 같은 게. 이거를 주제로도 삼을 수 있겠다, 영화의 주제로도 삼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까지 받았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작품 어쨌든 뭐 뭔가를 작품을 시작한다, 작품을 한다.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시작할 때 네.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네. 좋은 영화는 안 보려고 합니다. 시나리오 쓰려고 할 때 일부러 좀 좋은 영화다 싶으면은 이렇게 멀리하고. 그럼 안 좋은 영화 볼 때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 멘탈을 강하게 해주고. 훨씬 낫네요. 네. 네. 그러면은 좋은 영화 안 보고 그리고 취재 열심히 하고 그 정도면은 이제 해결이 돼요? 다른 건 뭐 없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 생활비가 또 문제가 되죠. 그렇지. 네. 그렇죠. 돈이 떠밀어 주는 거지. 저희 이제 아까도 동아시아에서 태어난 것이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다고 하지만은, 꼭 어떤 외국의 예를 들지 않아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개발비라는 걸 원래는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라, 작가한테. 그러면 그 시나리오에 대한 돈을 줄게.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떤 산업적 규모가 외국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시나리오를 써와라, 그러면 투자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순서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그나마 있었던 기획개발비도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화를 투자를 받아서 영화를 찍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휴지기가 문제가 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제 감독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감독의 삶에 대해서 좀 들었죠. 이제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면은 이제 아파트에 살다가 다음 영화를 찍기까지 몇 년 기간 동안 이제 전세로 내려갔다가 오피스텔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월세를 내다가 영화를 찍고 다시 아파트로 가서 반복이 되는 이런 사람인데 그 어쨌든 그 이게 작품이 성공할지 어찌 될지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을 자기 멘탈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박 상태에 빠져 있어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 창작하는 상태로. 그걸 타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령 만화계에는 이제 강풀 작가님이 되게 대표적이신데, 강풀 작가님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처음 데뷔하던 시절에 이제 이력서를 300통을 보냈다고 그래요.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당시 그러니까 한국에서 짜투리라도 어쨌든 카툰 하나라도 실려 있는 모든 매체에는 다 보냈다는 얘기죠. 300통이면은. 근데 단 한 곳에서도 이제 연락이 안 온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전 세계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정도의 수준인데 전 세계에서 본인 외에는 아무도 당신이 만화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안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포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기 만화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는 게 장사가 안 될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게 딱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작품을 내놓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할 때까지도 그걸 못 믿어요. 예. 혹시 제가 나랑 친해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면 저 사람이 원래 내 만화를 계속 좋게 봐주던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한 2-3개월이 지나서야 안심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2-3개월 지나면은 이제 안 보던 사람도 이제 평을 쓰거든요. 최규석을 처음 안 사람들도. 그 사람이 재밌다 그러면 그때서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쪽이세요? 탁월한 작가는 아니신 것 작가님 같고. 쪽입니다. 너무 비슷한 게 많아지는데 점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저도 심지어는 뭐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도 심사위원분들이 취향이 저랑 비슷하신 심사위원분들만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뭔가 운이었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진짜 그런 식으로 약간 몰아가서 생각하는 편인데 네, 의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특히나 이 만화계 쪽은 이렇게 좀 가볍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공모전에서 대상 주는 작품들은 대부분 좀 알아먹기 힘들고 재미없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묵직하면은 그냥 대상을 주는 이런 경향성이 좀 있다라고 학창 시절부터 생각했거든요. 제가 계속 대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뭔가 이 만화계 오래된 어떤 습성에 의해 내가 이렇게 묻어가는 게 아닌가, 나는 시장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 의심을 계속 했었죠. 물론 상금은 좋죠.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이 막 드는 거죠. 상금은 좋은데 대상은 뭔가 속은 것 같고 막 이런. 네, 일단 좀 보편적인 창작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고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다고 하면은 좀 이제 최규석 작가님한테 맞춤형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최규석 작가님은 특히 이제 사회 비판적 요소가 강한 작품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자들한테 통상적으로 사회 비판적 요소가 강하다 그러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다라든가 메시지만 앞선다 이런 평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작가님의 작품들을 다 그 송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다 흡입력이 엄청났고 또 일단 재미가 너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메시지하고 작품의 흥미, 재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가님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맞추는 어떤 원칙이나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태도의 문제 태도의 문제라고 하면 너무 잘난 척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자들이 좀 관용해주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작품에 대해서는 다른 작품들은 보다가 몇 페이지보다 재미없으면은 취향이 아니네 하고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던져버릴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좀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못 던져요 금방.
이렇게 보다가 책을 탁 덮으려고 그러면은 죄책감이 이렇게 발동을 하거든요. 아, 내가 이걸 책을 덮으면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뭔가 외면하는 나쁜 시민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죠. 물론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또 약간 죄책감을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상품이잖아요. 제가 하는 게 문화 상품이니까 상품은 상품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취급받는 것이 가장 온당한 취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상의 취급 때문에 이게 가지고 있는 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 속성, 재미가 있냐 없냐, 잘 읽히냐 안 읽히냐, 이게 제대로 평가받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재밌어야 된다는 걸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뭐 그런 태도에서 태도가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장면에서도 줄 수 있는 재미를 끝없이 끝까지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완성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대사도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럼 대사를 다 쳐요. 대사를 다 치는데 그 단계가 한 12시간 걸릴 때도 있거든요. 대사가 다 써져 있어. 다 결정됐어. 이미 몇 개월 전에 다 끝났어요. 근데 감독으로 치면 이제 편집할 때 대사를 자기가 쳐서 넣는 거죠. 이렇게 녹음을 해서. 아니면 배우를 급히 불러가지고 여기 대사 하나만 쳐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서 단어 하나 바꾸면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이걸 안 놓는 거죠.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성공적인 장면들이 좀 간혹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 그래도 대사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작가님 그 뭐 송곳에서 그 정말 인상적인 대사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선한 약자를 악하는 강자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꼭 읽어야 됩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서운할 수가 있어요. 준비 안 한 거를 못 하고 가면은 나중에. 그래서 시시한 약자를 위해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거란 말이요. 뭐 지는 건 안 무서워요. 졌을 때 혼자 있는 것이 무섭지. 라든가 웰컴 투 더 리얼 월드 라든가 뭔가 이렇게 딱 뇌리에 박히는 그런 좋은 대사를 많이 써주셨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그런 노고들이 있었고 또 뭐가 더 있을까요? 뭐가 더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사 이렇게 좋은 대사를 쓰실 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은 거. 저는 사실 좀 전에 읽어주신 특히나 송곳에서 회자되는 그 명대사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게 딱히 명대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명언에 가깝죠. 오히려 명언에, 남자들은 명언을 늘상 보지 않습니까? 이제 화장실에 가면은 이렇게 소변기 앞에 항상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팡새 막 이런 거. 그걸 이렇게 오줌을 누면서 맨날 봐야 돼요. 주입을 당하는 거죠, 명언을. 근데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대사들은 그 울기엔 좀 애매한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웃기는 대사들 되게 많아요. 혹시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스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 스물에서 제 울기엔 좀 애매하니 3분의 1 판권이 팔렸었는데, 근데 거기 캐릭터 하나가 이제 제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그 친구들이 하는 그런 허접한 농담, 그러니까 보통은 현실에서 쓰는 농담을 작품으로 옮기면은 안 웃기잖아요. 예. 근데 작품에서 웃기는 장면은 실제 그 극 중에 있는 사람들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관객만 웃고 그 캐릭터들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인 게 많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일치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캐릭터도 괴롭고 독자도 괴롭고, 캐릭터도 웃을 때 독자도 웃고 하는, 이게 일치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그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울기엔 좀 애매한에 있는 그런 대사들을 좋아하는데, 송곳에 있는 그런 명언성 대사를 쓰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어떤
뭐 사회학 서적에서 뭐 한 대여섯 페이지 혹은 10페이지 정도를 틀어야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존재하죠. 예, 근데 보통 서사 작품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잘 안 하죠. 예,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좀 다르게 정서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송곳에서는 내용을 그냥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게 목표였고, 그렇다고 해서 책에 있는 10페이지를 대사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제 축약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영화에서는 대사를 쓸 수 있는 분량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소설에서는 훨씬 많죠. 소설은 막 몇 페이지 동안 대화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만화는 한 명이 말하는데 한 페이지를 넘어간다. 이러면 독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네. 영화에서라고 치면 30초도 안 되는 분량인데 만화에서는 그 정도를 혼자 대화를 하면은 독자들은 깜짝 놀래요. 뭐야 이놈 이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화적 한계가 있다 보니 대사를 최대한 축약시켜야 되고, 축약에 축약을 거듭하다 보면은 요약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그 문장의 질적 전환이 벌어지면서 산문이 운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변신하는 거죠. 요약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좀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는, 확 땡기는 이런 종류의 대사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건 감독님처럼 감독님 영화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꼭 그런 장면이 없어도 이 장면이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게 막 느껴지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이건 너무 자학적이고, 저는 좀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서사가 아닌 뭔가 다른 어떤 상징물, 뭔가 하나로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지나가고 싶은 욕심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한 장면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계속 찾다 보니까 대사가 좀 명언성으로 된 게 컸죠. 송곳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제 아까도 저는 신인 감독이고 작가님 중요 감독이다 그 얘기했지만은 저는 아직은 모를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다 보면 항상 어떤 작가들이 이제는 뭔가 변화해야 될 시기다,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 복제가 시작됐다든가 이제 좀 뭔가 그리고 달라지고 싶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은. 그래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좀 이제까지 작품을 하신 것에 사회 비판적인 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로운 작품들을 좀 일관성 있게 해오셨는데 요새는 어떠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꿈이 굉장히 다양한 걸 하고 싶다라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 그림 스타일도 어떤 한 장르만 소화하기에 적합한 스타일이 아니라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 종류의, 멜로 빼고는 웬만큼 다 되는 그런 종류의 스타일인데, 근데 실제 삶은 그렇지가 못했죠. 그러니까 뭐 어릴 때는 막 엄청 뭐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몇 작품 못 하더라고요. 앞으로 할 거 다 쳐봐야 진짜 죽기 전에 타이틀 20개도 못 채우고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꼭 뭔가 내가 이렇게 자기 복제에 빠지고 뭔가 변화해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닐까, 이런 것보다는 어릴 때 하고 싶어 했던 거를 못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되게 이제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흔이 넘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책상에 앉아 있기 힘들고 노안도 이제 슬슬 올 것이고, 그러면 만화 그리기 힘든 시기가 금방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 그런 SF라든가 뭐 그런 막 괴물이 막 나오는 막 이런 판타지라든가 이런 것도 막 하고 싶은데 스토리가 없는 거죠, 저한테는. 그쪽으로는. 그런 고민들은 좀 빠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다가 어떤 사례를 접하면 막 저 봐보고 싶어, 저 사람 가서 만나보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또 막 들죠. 모르겠어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쨌든 또 다른 질문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웹툰으로 어쨌든 송곳은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또 이제까지 다른 작품들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 제안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다른 매체 만화 말고 다른 매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직접 자기가 실사 영화 같은 거를 연출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궁금했었어요. 그 다른 매체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매체 이식에 대한 예. 생각을 물으시는 거죠. 매체 이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에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금이 주어지죠. 매우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원작자가 이렇게 자기 작품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뭐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곳 드라마화 얘기할 때도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한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도 괜찮으신가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저는 괜찮다고. 점장이랑 그 이수인이랑 연애해도 된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송곳은 주제가 함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주인공이 노조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주인공이 노조위원장인 드라마가 나오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주제 의식이 뭐고 이게 아무리 변질돼봐야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아무리 변질돼봐야 주인공이 노조위원장이야.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 역할을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르에서 이제 가져가신다고 그러면은 저는 언제나 쌍수 들고 환영하고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관여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실사 감독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연상호 감독하고 절친이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다가 애니메이션은 만화보다 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1초에 8장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는 애니메이션을 하다 실사로 갔는데 실사 영화 감독을 하더니 야 일이 너무 편해. 다 찍어주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케이 한 번 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실사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조직형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장면이 마음에 안 들 때 근데 막 배우들은 뭔가 좀 지쳤어. 이미 지친 기색이 보이고 막 스태프들도 이제 뭐 실제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태프들도 뭔가 지쳤어. 근데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가자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막 후회하겠죠. 후회하고 편집할 때는 더 후회하겠죠. 그때 한 번 더 갔어야 되는데 막 그걸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크지 않을까. 만화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그 요새 영화 현장에서는 이제 노조랑 제작자 협회랑 잘 협약이 맺어서 52시간 그걸 꼭 지키고 있어요. 근무를. 그래서 어떤 워라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뭐 노동량에 있어서는 영화 감독이 훨씬 뭐 만화가보다 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책상에 혼자 앉아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감독님은 어쨌든 저 영화에는 2억을 움직이셨지만은 이제 커리어가 좀 쌓이시면은 막 수십억, 막 수백억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100억대까지도 막 이렇게 돈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자기가 삐끗하면은 그 100억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지금도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좀 다음 작품에 대해서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런 마무리 멘트를 하고 이제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작품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작품인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스토리를 쓰기 싫어가지고
스토리 쓰기 싫다기보다는 좀 내가 못 쓰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연상호 감독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화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괴물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 이런 영화인데, 영화가 만화지 이거는. 만화인데 저는 이제 작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어떤 재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한계가 명확해질 때 발견하는 새로운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 다닐 때 저는 유머 감각이 전혀 없는 인간으로 평가를 받고, 더욱이나 이렇게 개그만 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평을 받고 했었는데, 이제 개그 만화를 그려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 사람을 웃길 수 있는 재능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종류의 재미라든가 또 뭐 송곳, 백도씨 이런 거 할 때 현실적인 물리 법칙이 명확하게 지켜져야 되는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이 한계 선상 안에서 뭔가를 재미를 찾아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장애로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그 한계 때문에 생기는 재미가 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처음에는 제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발견하게 되는 내 재능, 내 재미, 이런 것들이 이제 작가 생활 중에 발견하게 되는 어떤 좋은 점인데, 아예 스토리를 딴 사람이 쓴 거를 하면은 더 그런 걸 뭔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정신 세계를 내가 재해석하고 분석해서 조금 더 바꾸고 막 이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덜컥 시작을 했는데, 감독님은 뭐 차기작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 네, 저도 시나리오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어쨌든 여성 형사가 살인범을 추격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장르적일 것 같죠. 딱 이렇게 들으면은 뭔가 범죄, 뭐 스릴러. 근데 저도 이게 원래 해오던 게 있어서 그런지 그런 장르적인 선에 대한 제약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넘어서서 좀 말이 안 돼도 확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매력일 수도 있지 않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 하기 전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받은 사전 질문이 있더라고요. 오신 분도 몇 분 안 되시는데 어떻게 질문은 많네요. 질문만 하시고 안 오시다. 네. 질문에 네.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사회의 아픈 면을 볼수록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특히 예술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분노를 해결하는 나만의 방법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분명히 무기력해지는 면이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워낙 그 어떤 사회 구조적 모순이나 뭔가 문제들이 혼자 개인의 힘으로 또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거대해 보일 때가 있으니까. 뭐 대부분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죠. 네. 그 무기력해지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저는 투덜투덜하면서 맥주를 마십니다, 일단. 술로. 많이는 안 마셔도. 술로 인생을 탕진하면서 해결한다. 그렇고. 꼭 뭐 그렇지만, 근데 저희 그 사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최규석 작가님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드는. 근데 저도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책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뭔가 나라도 내가 개인이고 무기력하지만은 나라도 좀 제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은 좀 사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좀 어떤 책을 갑자기 연달아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찾아보고 파고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작가님은? 저는 그렇죠. 이제 문제를 이제 어떤 피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분노할 때랑
그 문제의 구체적인 형태가 어떠한지를 명확히 알 때 분노하는 거랑 분노하는 느낌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 때는 그러면 어떤 걸 해결해야 이게 연쇄적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분노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가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타격이 많이 오냐 적게 오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해결 위주로 머리를 돌리는 데에 이 자원을 투여하는 것 이것이 가지고 오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을 때는 공부를 좀 해요. 그리고 처음에 분노할 때는 뭔가 어떤 사회에 존재하는 누군가의 악의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계속 파고들다 보면은 이렇게 순간순간의 악의적인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은 실제로 그냥 인간성이 개입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막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하는 이런 감정이 아니잖아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됐구나. 이거 우리 제도가 이렇게 놓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분노가 좀 더 또 분산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그냥 좀 열심히 찾아보고 또 뭐 해외 사례 같은 것도 찾아봐서 해결한 해외 사례 같은 거 찾아봐서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활동했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하지만 또 똑같은 문제 때문에 해외에서도 망한 사례들 이런 거 역사적으로 망한 사례 이런 걸 보면은 아 인간은 기본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니 원래 망하는 거니까 지금도 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내가 분노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겠구나라는 이런 역발상을 통한 해소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다른 게 어쨌든 간에 애꿎은데 화를 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제가 그것에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일단 그것에 그냥 화를 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차분히 따져본 다음에 화를 내야 될 때 내야 하는 거죠. 근데 애꿎은데 화를 내버리면은 그 분노가 어디 가지 않거든요. 또 연쇄작용으로 또 다른 사람한테 다른 분노로 점점 전염되듯이 퍼질 수 있으니까 그 자기가 애꿎은데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단 문제를 해결은 못하더라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기도 저처럼 이제 실제 사건이 모델이 된 작품을 할 때 그렇게 잘못하면 또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난을 했을 때는 아니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감독님 어쨌든 가상의 사건을 다루신 건데 저는 실제 사건을 다룬 경우가 좀 몇 번 있어가지고 그런 공포가 굉장히 크죠. 여기 어쨌든 등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악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막 나쁜 놈으로 그려야 되는데 내가 좀 잘 모르고 막 이상한 방향으로 나쁜 놈으로 그려버리면은 이 사람이 되게 억울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실제로 막 이렇게 비난을 해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비난을 들었을 때 당신 나쁜 사람 맞잖아요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근거가 확실해야 되잖아. 근거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당신은 이렇게 그렸지만은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모르고 욕한 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상상이 되는 거죠 미리.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좀 찾아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 필요에 의해서. 네. 다음 질문은 네네. 그 작품 구상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영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인데 명확한 답이 없지 않나요? 평생 동안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제 직업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줄거리를 만들고 이야기를 썼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폐기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구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영감을 기다리던가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기획개발비 말씀도 드렸지만 빨리빨리 해야죠. 빨리빨리 해야지 영화를 만들고 투자를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감이 찾아오기 전에 바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해야만 하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진짜 좋은 이야기는 또 어쩔 때 우연히 이렇게 어떻게 가다가 만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냥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괜찮은 이야기를 만났어. 우연히 만났어. 친구야. 뭐 이런 느낌으로 만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도 이거에 대한 답변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작품 할 때마다 계기가 다르고 이렇게 영감의 원천도 다르고 다 다른 건데 작품의 씨앗 같은 경우는 한 중학교 때 정도에 웬만큼 다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제가 대가들의 인터뷰를 몇 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만들었던 아이템을 평생 동안 뽑아 먹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이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했던 상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문장으로 축약될 수 있는 상상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길게 늘려서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한테 학교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었나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랑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거랑도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를 했어요. 공대생이라서 모르시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 수학을 포기를 해요. 저는 수학 시간이 저에게는 어떤 시간이냐 하면은 수학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딴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수업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나는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빨리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근데 딴 생각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면은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수업 시간 5분 가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45분을 통으로 날리려면은 생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제 하나를 정해놓고 뭐 폭력이란 무엇인가, 뭐 사랑이란 무엇인가, 인간 삶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하나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고등학생의 지성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최대치의 생각들을 쭉 이어가는 거죠. 이어갔다가 그러면 그 수업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 수학 시간 때 거기에서 또 이어서 생각을 연재하면서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제가 2년 동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의 어떤 좀 억압적인 공교육 시스템이 저에게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몇 시간에 걸친 이렇게 긴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인생에서 해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긴 생각을 해본 경우는 대학 다닐 때 가끔 집에 갈 때 버스를 한 6시간씩 타지 않습니까? 지방에 살기 때문에 그때 이제 6시간 동안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군대 가서 근무 쓸 때 2시간 이럴 때가 아니면은 1시간 이상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인간 삶에서 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중간에 뭔가 끼어들지. 그래서 저에게는 뭐 그런 식으로 학교 생활이 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뭐 감독님한테는 학창 시절이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공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생활이 지금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화를 하면서 완전히 제가 배운 것들을 하나도 안 써먹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주입식의 교육도 받고 약간 억압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 역시 뭔가 충동적으로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범생이었지만은 그래서 뭐 가출을 한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밤에 자습 시간이 되면은 저는 그렇게 그 기숙사 뒤에 있는 산에 야간에 등반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예, 도망을 쳐서 뒤에 산에 정상에 올라가서 그냥 멍하니 1시간 정도
그 도시 야경을 봅니다. 그러고 저 불빛들마다 뭐 사람이 한 가족이면 4명은 살고 있을 거야. 근데 왜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들 하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한 번은 이제 크게 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래시 라이트가 깨졌죠. 그래서 그냥 달빛에 의존을 해서 내려왔어야 했어요, 산에서. 그런데 계속 넘어졌어요. 몇 차례, 수차례. 뭐 의지할 불빛이 없으니까. 거의 다 내려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길이 없는 숲속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반딧불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굉장히 갑자기 좋아졌어요, 기분이. 길을 잃고 당황하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저 멀리 반딧불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야간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길이겠구나 싶어서 갔더니 다시 길을 찾게 됐죠. 그래서 저의 학교 생활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기억 중에 하나가 된 건데, 이거는 뭐 살다 보면 길을 잃어도 되는구나, 그래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떠한 인상을 남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학교 생활은 저한테 좋은 일탈의 경험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죠. 일탈을 하려면은 일단 먼저 갇혀야 가능하죠. 안 갇히면 일탈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좀 나중에 갑자기 영화를 한다던가 뭐 이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억압이나 그런 주입식 교육이나 뭐 이런 거를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저는 뭐 대학교도 만화과를 나왔고 했는데 일기라서 대학교에 만화를 위한 어떤 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기자재도 없고 뭐 만화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되게 좋았던 게 이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인간들이랑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을 안 가도 돼. 그런 애들끼리 모일 수만 있다면, 모일 수만 있다면. 근데 모일 때 오프라인으로 그런 친구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살 수 있는 데가 대학밖에 없으니까 다들 대학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냥 걔들끼리 모아서 어디 건물 안에 집어넣기만 하여도 대학을 다닌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술 영역에 있어서는. 그 친구들하고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삶이 더 힘들어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대학 생활도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네, 그리고 다른 질문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송곳을 쓰시고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 영화 카트라고. 카트가 그 송곳에서 모델이 된 그 노조의 몇 년 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큰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9시 뉴스에 맨날 보도가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커졌죠. 사실 송곳의 초기 기획은 지금 나와 있는 그 송곳,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부는 이제 학습 만화처럼 노동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배경 설명을 까는 용도로 쓰고, 이제 2부, 3부에서 본격적으로 액션 활극이 있는 이런 작품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었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송곳 2부에서는 이제 이수인이 이제 그 푸르미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이제 전국 점포들을 다 조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이제 발효될 때 그때 이제는 치고 나와서 구속이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됐겠죠. 네.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구고신이 이건 2012년도쯤이었나? 하여튼 그 금속 노조들이 다 깨져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고신과 금속 노조를 깨고 다니는 또 노무사, 서로 알고 지냈던 친한 사이인, 젊을 때 같이 활동했던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3부를 하고 이렇게 대장정을 마칠 생각이었는데,
일부를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는 아니고 어쨌든 잠정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카트 그 이후에 또 이야기는 카트 감독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그렇죠. 카트 이후에는 뭐 지금 그렇죠. 홈플러스로 넘어가고 그 전에는 까르푸였다가 이제 홈플러스가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노조가 2개가 됐고 그 이후에 뭐 거기서부터 재미가 별로 없죠. 또 그러면은 계속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픔과 분노를 예술로 그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딱히 아픔과 분노를 예술로 그려야겠다고 다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 이제 아픔과 분노가 섞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이제 진짜 사람처럼 그리고 싶다라는 게 제 꿈이었어요. 어릴 때 저 드라마나 영화 막 보면은 다 싫은 거예요. 뭐냐면은 막 그 연기할 때 하는 말과 실제 말은 전혀 다르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더 심했죠. 뭐 어깨를 흔들면서 얘기를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야 무엇인가? 이 현실을 나는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만화로 이걸 재현할 수 있을까? 그럼 그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했는데 어쨌든 진짜 사람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그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인간한테 이제 낚싯바늘이 걸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의 이제 재밌는 이야기, 막 장쾌한 이야기 이런 데 나오는 캐릭터들은 낚싯바늘이 없죠. 굉장히 자유도가 높죠. 캐릭터들의 자유도가. 옛날 이야기에서는 막 장사라거나 막 역발산의 기계, 막 산을 막 던질 정도의 힘이 센 사람, 신이랑 맞짱을 뜨고 이런 사람이고 요즘은 이제 돈이 굉장히 많죠. 돈이 많으면은 이제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전직 특수요원 이건 이제 과거에 장사랑 연결되는 캐릭터죠. 싸움을 엄청 잘해. 그럼 가족이 납치되면 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 이야기가 재밌어지고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돈 많은 것도 거의 천억력에 가까운 거니까 2개 다 천억력인데 그렇지 않으면서 평범한 사람이 장쾌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좀 미친 사람을 쓰죠.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쓰든가 아니면은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죠. 죽을 날짜를 받아놓으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행동의 제약이 사라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자유도를 높여요. 근데 저는 최대한 자유도가 낮은 캐릭터를 그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돈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이 재미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가족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뭐 그러면은 이제 재벌 3세면은 바로 이제 스포츠카를 몰고 대로에서 유턴을 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데 소시민이라면은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은데 내가 여기서 연차를 쓰면은 내가 다음 근무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죠. 그 시점을 넣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아픔이 들어가는 것이고 집에 일이 생겨서 잠시 회사를 나갔다라는 이유로 나중에 해고가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분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 아픔과 분노가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내가 캐릭터들을 막 괴롭혀야지, 막 굴려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매저키스트도 아니고 제가 아니지 이건 세디스트지 하여튼 세디스트도 아니고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막 괴롭히고 싶습니까? 막 캐릭터들을 막 아들도 막 다음 질문하고 이어지는데 이렇게 인물이 힘들고 어려운 스토리를 쓸 때 심적으로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인물이 고통받고 어려운 거를 쓰다 보면은
이게 객관적으로 쓰는 사람의 작가의 눈으로 볼 때도 있지만은 그 인물에 몰입해서 볼 때도 있어요. 그 작품을 쓰면서 그럴 때는 굉장히 좀 나 쓰기 싫다, 이 사람을 괴롭히기 싫다. 그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럼 막 갑자기 복권 당첨 시켜버리고 또 그럴 수는 없죠. 그래 굉장히 냉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냉탕과 열탕을 우고 가듯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작가한테는. 그래서 실제로 극중 인물을 실제로 고문하는 동시에 연민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말하면은 이중적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 때는 그래서 저는 잠깐 글을 놓기도 해요. 한 2, 3일 정도 안 쓰기도 해요. 잠깐 멀어져서 좀 더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가 다시 그 상태가 됐을 때 쓰고 또 혼자서 쓰면서 질질 짜고 있으면은 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또 안 쓰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연재 작가는 그런 걸 고민할 틈이 없습니다. 당장에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세상이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막 제발 막 작업실 창문이 이제 인천 쪽으로 열려 있거든요. 그럼 저 서해 바다에서 대해일이 몰려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죽어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천성적으로 근데 제가 좀 그 사람의 감정을 잘 못 느끼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인 때 했던 작품들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정말 막 낄낄거리면서 작품을 했는데 독자들이 막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접하고 나니까 나 미친 사람인가? 막 사이코패스인가? 막 이런 걱정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사이코패스는 일단 아니에요. 제가 누굴 죽인다거나 괴롭히거나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막 그 캐릭터가 막 고통을 막 느끼고 분노하고 이런 게 공감이 잘 안 돼 가지고 나 같으면은 그럼 이러면 회사 그냥 그만두고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실제로 길 가다가 누가 막 저한테 욕해도 저는 나한테 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 하면서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싸움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누군가랑 다툴 일이. 못 들은 척하지, 못 들은 사람 치지 뭐. 이런 뭐 아무도 피해 보지 않잖아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막 진한 장면을 그려야 될 때를 오히려 이제 술을 막 먹고 그림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술을 먹고 콘티를 막 짜죠. 그러면은 좀 그 상태가 이렇게 공감이 좀 되면서 제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진한 감정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근데 이게 술도 중독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약발이 안 먹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긴 합니다. 그게. 네. 네. 어쨌든 그림을 그러면 그리지 않거나 글을 쓰시지 않을 때는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저기 정리하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네. 뭐 안 그릴 때는 안 그리고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주 마음이 편한 기간이죠. 자존감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번에 해놓은 작품 때문에 돈도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직 그때는 그냥 영화 보고 드라마 막 페인 되고 아들이랑 놀고 하루 종일 아들이랑 집에 있고 아빠 왜 출근을 안 하지? 나중에 걱정하기 시작하고 내 유치원비를 못 내는 게 아닐까 봐 그렇습니다. 그냥 뒹굴뒹굴합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정말 굉장히 어리숙하고 미숙했는데 그래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오늘 어떠셨어요? 마지막 소감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오신 분들도 재밌어야 되는데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장시간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안내해야 될 게 있는데 앞으로도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특별한 하루는 더 다양한 명예교사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